버니스, 단발로 자르다. 어둠이 내린 토요일 밤, 골프 코스의 1번 홀 티그라운드에 서면 칠흑 같은 물결의 바다 위로 광활한 노란빛의 컨트리클럽 창문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물결 치는 바다란 다름 아닌 호기심 많은 캐디들, 재치 넘치는 운전기사들, 골프 선수의 무심한 여동생들의 수많은 머리를 가리킨다. 거기엔 길 잃은 듯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물결도 있었는데 그것은 기회만 되면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관람객들의 머리였다. 발코니석은 실내에 있었다. 클럽실이며 동시에 무도회장이 되기도 하는 방의 긴 벽을 따라서 고리버들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토요일 밤 댄스 파티가 열리면 이 의자는 대부분 여자들 차지였다. 손잡이 안경 뒤에 날카로운 눈매를, 커다란 가슴 뒤에 쌀쌀맞은 심장을 가진 중년 여성들이 그곳에서 웅성거리며 떠들어댔다. 발코니석의 주된 기능은 비판이었다. 가끔씩 마지못해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결코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다. 여름에 젊은이들이 댄스 파티를 벌일 땐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의도가 있는 거라는 인식이 35살이 넘은 여성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만약 그들에게 냉랭한 시선을 포화처럼 쏟아붓지 않는다면 젊은 커플들이 어느 모퉁이에서 기묘하고 야만적인 막간 연애를 벌일지도 모를 일이다. 인기가 많을수록 위험은 더 높아지는 법. 인기 많은 아가씨들은 종종 거리에 주차된 순진한 귀부인의 리무진 안에서 키스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비평가 무리의 위치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미묘한 주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가깝지는 않았다. 그저 눈살을 찌푸리거나 몸을 기울여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여러 가정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추론을 내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 추론이라는 것도 수입이 많은 젊은 남자는 누구나 자고새처럼 인기 많은 사냥감 대접을 받는다는 식이었다. 그들은 변화무쌍하고 잔혹에 가까운 젊은이의 세계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지. 그렇게 특별석과 오케스트라, 주연 배우, 코러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다이어 댄스 악단의 구슬픈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얼굴과 목소리들이 뒤섞여서 돌아갔다. 젊은이들로 말하자면 우선 힐 고등학교에 2년 이상 다녀야 하는 오티스 오몬드부터 자기 책상 위에 하버드 법대 졸업장을 걸어두고 있는 쥐리스 스토다드가 있었다. 그리고 정수리 머리카락이 아직도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어린 매들린 호구에서부터 1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파티에 빠져 살아온 베시 맥레이가 있었다. 그들은 그 무대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훤히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쾅 소리와 함께 음악이 멈추었다. 남녀 커플들은 익살맞게 라드다다 덤덤 리듬을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레 가짜 미소를 교환했다. 그 후엔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젊은 아가씨들의 제잘되는 소리가 이어졌다. 파트너를 가로채려고 댄스 플로어 중간에 버티고 있다가 실망한 몇몇 남자는 힘없이 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왁자지껄 놀아대는 크리스마스 파티와는 사뭇 달랐다. 여름의 댄스 파티는 그저 기분 좋을 만큼 다정하고 흥겹게 즐기는 놀이에 불과했다. 여기에선 젊은 부부들도 일어나 구식 왈츠나 끔찍한 폭스트롯을 추면서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예일 대학을 별 생각 없이 다니는 워렌 맥킨타이어도 그 운 나쁜 남자들 중 하나였다. 그는 턱시도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를 찾고는
넓고 어둑한 베란다로 터덜터덜 나갔다. 그곳에서는 남녀 커플들이 탁자마다 흩어져 앉아 초롱불 걸린 밤 풍경을 모호한 말들과 흐릿한 웃음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에게 덜 열중하고 있는 커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게 커플들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문득 반쯤 잊고 있던 파편적인 사실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곳은 큰 도시가 아니어서 모두들 누가 누구를 만났었는지 서로의 과거를 훤하게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짐 스트레인과 에델 데모레스트는 비공식적으로 약혼한 지 3년째였다. 짐이 2달 이상 가는 일자리를 얻게 되면 에델이 그와 결혼하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지루해 보이는지, 에델이 때로 얼마나 지겨운 눈길로 짐을 바라보는지, 그건 마치 어쩌다 애정의 손길을 그런 줏대없는 남자에게 뻗었는지 그녀 스스로도 의아해하는 모습이었다. 월에는 19살이었다. 그는 동부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친구들을 다소 측은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이 그렇듯 고향을 떠나 있을 때는 고향 아가씨들에 대해 엄청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아가씨들 중에는 댄스 파티와 하우스 파티는 물론이고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윌리엄스 대학, 코넬 대학의 미식축구 경기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는 제네비브 오몬드가 있었다.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하이렘 존슨이나 프로야구 선수였던 타이코브만큼이나 유명한 검은 눈의 로버타 딜런이 있었다. 물론 마저리 하비도 빼놓을 수 없었다. 요정 같은 얼굴과 당혹스러울 정도의 화려한 입담을 지닌 그녀는 뉴헤이븐에서 열린 지난 펌프 앤 슬리퍼 댄스 파티에서 연속해 5번 제주 넘기를 해내어 이미 명성이 자자한 상태였다. 마저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집에서 자란 월에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미치도록 빠져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모호하게 감사를 표시하며 그의 감정에 화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그를 시험하고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진지하게 통고했다. 그녀의 시험이란 바로 그녀가 그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를 잊어버리고 다른 청년들과 연애를 즐기는 것이었다. 특히 워렌이 더욱 낙담하게 된 것은 마저리가 여름 내내 짧은 여행들을 여러 번 다녀온 뒤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2, 3일 후면 어김없이 여러 남성들의 글씨체가 적힌 편지들이 그녀 앞으로 배달되어 현관 탁자에 수북이 쌓이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8월 내내 오클레어에서 온 그녀의 사촌 버니스가 그녀의 집에 머물고 있어서 그녀와 단둘이 만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언제나 버니스를 상대할 누군가를 찾아서 붙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8월이 끝나가면서 그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 상태였다. 워렌이 마저리에게 빠져있긴 했지만 그것과는 달리 사촌 버니스는 좀처럼 매력을 찾을 수 없는 여자였다. 검은 머리와 화사한 피부를 가져서 예쁘긴 했으나 파티에서 그녀는 재미가 없었다. 토요일 밤마다 그는 마저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버니스와 긴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있는 건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워렌? 가까이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고개를 돌린 그의 눈앞에 평소처럼 붉게 상기되고 환하게 빛나는 마저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희미한 광채가 그에게 비춰왔다. 워렌. 그녀가 속삭였다. 부탁 하나만 들어줘. 버니스와 춤을 춰줘. 어린 오티스 오몬드와 거의 1시간째 춤추고 있잖아. 워렌의 광채가 사라졌다.
그래.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괜찮은 거지? 네가 오래 붙들려 있지 않도록 내가 신경 쓸게. 알았어. 마저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는 인사로 충분한 미소였다. 넌 천사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천사는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버니스와 오티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 탈의실 앞에서 오티스가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티스는 어디선가 주운 강목 하나를 휘두르며 수다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머리를 매만진다며 들어갔어. 그가 거칠게 말했다. 이대로라면 저 여자랑 1시간을 더 쳐야 한다고.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너희들 중 누가 좀 끼어들지 그래? 저 여자도 다양하게 만나봐야지. 오티스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왜 그래, 오티스? 이제 저 여자랑 겨우 익숙해졌는데. 한 친구가 말했다. 그 강목은 뭐야, 오티스? 워렌이 웃으면서 물었다. 강목? 아, 이거? 몽둥이야. 저 여자가 나오면 머리를 한 대 쳐서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워렌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깔깔 웃어댔다. 걱정 마, 오티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오티스는 갑자기 졸도하는 신용을 하더니 강목을 워렌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선배. 그가 걸걸하게 말했다. 아무리 아름답고 총명한 아가씨라고 해도 중간에 끼어들어 춤을 권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 댄스 파티에서의 위치는 불우해진다. 대개 청년들은 12번 넘게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추는 나비 같은 여자들보다는 진중한 여자를 선호하는 법이지만 재즈 시대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은 기질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했다. 같은 아가씨와 한 곡 이상의 폭스트롯을 춘다는 것은 지겨운 정도가 아니라 혐오에 가까웠다. 몇 차례 춤을 추다가 중간 휴식 시간이 되어 그녀에게서 노연한 남자는 결코 다시는 그녀와 스텝을 밟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월에는 그 다음 곡이 흐르는 내내 버니스와 춤을 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맙게도 중간 휴식 시간이 되자 그녀를 베란다 쪽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녀가 부채로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몸짓을 하는 동안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기는 오클레어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월에는 한숨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알고 싶지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문득 그녀가 주목받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을 못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여기에 더 머물 건가요? 그는 그렇게 묻다가 얼굴을 조금 붉혔다. 그녀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한 주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한 뒤 마치 그의 입에서 다음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돌진할 것처럼 빤히 바라보았다. 월에는 조바심이 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선이나 베풀어 보자는 충동으로 자신의 작업 멘트 중 하나를 그녀에게 써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당신은 정말 기막히게 키스하고픈 입술을 지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대학 댄스 파티 때 여기보다 딱 절반 정도 어두운 곳에서 여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종종 던지던 멘트였다. 버니스는 눈에 띄게 화들짝 놀랐다.
그러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설프게 부채질을 해댔다. 전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짓궂어라. 그녀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 말이 흘러나와 버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녀는 재미있는 척하려고 그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월에는 화가 났다. 그 멘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개는 웃음이나 다정한 농담 한두 마디 정도가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농담이 아니고서야 짓궂다고 불리는 게 정말 싫었다. 이제 자선의 충동은 사라졌다. 그는 화제를 바꾸었다. 짐 스트레인과 에델 데모레스트가 평소처럼 밖에 앉아 있군요. 그가 말했다. 이것이 버니스에게는 더 편한 대화였다. 그러나 화제가 바뀌자 희미한 후회가 안도감과 함께 복합적으로 밀려왔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키스하고픈 입술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네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돈 한 푼 없이 저렇게 몇 년을 빈둥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어리석지 않아요? 월에는 더욱더 정남이가 떨어졌다. 짐 스트레이는 형의 절친한 친구였다. 게다가 돈이 없다고 사람을 비웃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버니스는 누구를 비웃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긴장했을 뿐이다. 자정을 30분 넘긴 시각에 집으로 돌아온 마저리와 버니스는 계단 꼭대기에서 잘 자라고 인사를 나누었다. 사촌이었지만 그들은 친하지 않았다. 사실 마저리에게는 절친한 여자친구가 없었다. 그녀는 여자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버니스는 부모님이 주선한 이번 방문을 통해 마저리와 비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깔깔거리거나 눈물을 흘리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모든 여자들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저리는 그런 관점에 냉담했다. 버니스는 마저리와의 대화가 남자들과의 대화만큼이나 똑같이 어려웠다. 마저리는 결코 깔깔거리거나 겁을 먹지 않았고 당황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사실 마저리에게는 버니스가 여성 특유의 마땅하고 은총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자질이 거의 없었다. 그날 밤 버니스는 부지런히 칫솔질을 하며 고향을 떠나면 왜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100번 정도 고민했다. 그녀의 부모가 오클레어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녀의 엄마는 매번 손님을 어마어마하게 접대하며 댄스 파티가 열리기 전이면 딸을 위해서 작은 디너 파티를 개최하고 딸이 몰고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를 사준다는 것. 그런 사실이 그녀가 고향 사교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아가씨들처럼 그녀는 부드러운 아동문학 작가인 애니 펠로우스 존슨의 따뜻한 자양분을 먹고 자랐다. 그녀의 소설들은 결코 드러나는 법이 없는 어떤 신비로운 자질들 때문에 여성들이 사랑받는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버니스는 인기 없는 현재 상황에 희미한 고통을 느꼈다. 마저리가 나서지 않았다면 자신이 저녁 내내 한 남자와만 춤을 추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고향인 오클레어에서도 그녀보다 지위와 미모가 떨어지는 다른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여자들에게 뭔가 부도덕한 이유가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설사 걱정한다 해도 그녀의 엄마는 다른 여자들이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남자들은 사실
버니스 같은 여자를 존중한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을 것이다. 그녀는 욕실에 불을 껐다. 그러다 문득 조세핀 이모를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침 이모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부드러운 슬리퍼가 양탄자가 깔린 복도를 소리 없이 지나쳤다. 그러나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자 살짝 열린 문 근처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안에서 그녀의 이름이 들렸다. 엿들을 의도는 없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 중 한마디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애는 정말 가망이 없어요. 마저리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아요. 얼마나 예쁘고 착하며 또 요리를 잘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애는 지루해요.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하찮은 인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비 부인은 화가 난 말투였다. 18살한테는 그게 전부라고요. 마저리가 강조하듯 말했다. 난 최선을 다했어요. 정중하게 대했고 걔에게 춤출 남자들을 붙여줬어요. 하지만 남자애들이 지루해서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피부가 그런 멍청이에게 낭비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마사카레에게 그런 피부가 있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요즘 세상엔 예의라는 게 없구나. 하비 부인의 목소리에는 요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겠다는 암시가 깔려 있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좋은 가문의 아가씨들이 모두 화려한 시기를 보냈던 것이다. 글쎄요. 어떤 여자가 그런 시시껄렁한 방문객을 영원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모든 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헤쳐나가요. 난 심지어 옷 입는 거랑 다른 것들에 대해 암시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애는 화가 나는지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걔는 자기가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 정도는 알 만큼 분별력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 자신은 대단히 고결한데 나는 너무 경박하고 변덕스러워서 끝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걸요. 인기 없는 여자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허접한 것들. 사라 홉킨스는 나랑 제네비브, 로버타를 반짝 스타라고 불러요. 분명 그 애는 반짝 스타가 돼서 너댓 명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거나 댄스 파티에서 춤추려는 남자들이 줄을 선다면 자기의 10년 인생하고 유럽에서 받은 교육까지 전부 바치려고 할걸요. 내 생각에는 말이다. 하비 부인이 다소 지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네가 버니스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구나. 그 애가 별로 활달하지 않다는 건 알아. 마저리가 탄식의 한숨을 내뱉었다. 활달이라고요? 세상에. 난 걔가 덥다거나 사람이 많다거나 내년에 뉴욕 학교에 갈 거라는 얘기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가끔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자기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정도예요. 참 재밌네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조금 뒤 하비 부인이 늘 하던 식의 말을 꺼내들었다. 내가 알기로 그 애의 절반만큼도 귀엽고 예쁘지 않은 애들도 다 파트너가 있더구나. 예를 들어 마사카레이는 통통하고 시끄러운 데다 그의 엄마는 평범하기 짝이 없잖니. 로버타 딜런은 올해 들어 너무 말라서 애리조나에 쉬러 가게 생겼던데 그렇게 죽도록 춤을 추고 있으니 원. 하지만 엄마. 마저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마사는 쾌활한 데다 얼마나 재치있고 말주변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로버타의 춤은 정말 끝내줘요. 오래전부터 인기 있었던 애라고요. 하비 부인이 하품을 했다.
어쩌면 버니스에겐 이상한 인디언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저리가 말을 이었다. 아마 그 피가 발현되는 걸 거야. 인디언 여자들은 모두 둘러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허튼 소리 그만하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렴. 하비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그걸 기억할 줄 알았으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네 생각은 대부분 엉터리란 걸 알아도. 그녀는 졸린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저리는 엄마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잠깐 고민했다. 무엇이든 40을 넘긴 사람을 영원히 설득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18살에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모습 그대로 믿어버리지만 45살에는 그 안에 들어가 숨어버리는 법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 마저리는 밤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복도로 나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마저리가 늦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버니스가 식당으로 들어와 다소 딱딱하게 아침 인사를 하고는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마저리를 강렬하게 쏘아보며 입술에 살짝 침을 묻혔다. 무슨 일 있어? 마저리가 조금 당황해하며 물었다. 버니스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수류탄을 던졌다. 어젯밤 네가 이모에게 내 얘기하는 걸 들었어. 마저리는 놀랐지만 희미하게 얼굴을 붉혔을 뿐 목소리는 매우 덤덤했다. 어디 있었는데? 복도에. 처음부터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어. 마저리는 저도 모르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 눈을 내리깔고 흩어진 콘플레이크 하나를 손가락에 올려놓는데 열중했다. 오클레어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내가 그렇게 골칫거리라면. 버니스의 아랫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처음엔 무시하더니 이젠 모욕까지. 집에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는 없어. 마저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방해된다는 걸 알았어. 너에겐 걸림돌일 뿐이지. 네 친구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러다가 또 다른 불만의 원인이 생각났다. 물론 지난주에 네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암시를 줬을 때 난 화가 났어. 넌 내가 옷 입을 줄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응. 마저리가 대답했다. 뭐라고? 난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어. 내 기억으론 이상한 옷 2벌을 번갈아 입기보다는 어울리는 옷 1벌을 3번 연달아 입는 편이 낫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친절한 말이라고 생각하니? 난 친절하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마저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언제 갈 거야? 버니스는 급히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 그리고 반은 울음 섞인 비명을 질렀다. 마저리가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 하지만... 아, 그저 허풍이었던 거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버니스의 눈에 흐릿한 눈물이 비쳤다. 마저리의 얼굴에는 약간 취기가 오른 대학생과 사랑을 나눌 때 짓던 다소 경직된 표정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허풍이었어. 그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반복해 말했다. 버니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말을 인정했다. 마저리의 눈에 지루함이 묻어났다. 우린 사촌이잖아. 버니스가 흐느끼면서 말했다. 난 너
널 만나러 왔어. 한 달 동안 지내기로 했잖아. 그런데 지금 집에 가면 엄마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끊어지는 말들이 훌쩍임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마저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내 한 달 용돈을 줄게.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다. 남은 한 주는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보내. 아주 좋은 호텔도 있고. 버니스의 흐느낌이 새된 소리로 높아지더니 갑자기 그녀가 방을 휙 나가버렸다. 1시간 후 마저리가 서재에서 젊은 아가씨들의 전유물인 아리송하고 종잡을 수 없는 편지를 쓰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버니스는 다시 나타났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차분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저리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집어들더니 앉아서 읽는 신용을 했다. 마저리는 여전히 편지에 몰두해 있는 듯 계속해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었다. 시계가 정오를 알리자 버니스가 책을 탁 하고 덮었다. 기차표를 끊으러 가는 게 낫겠어. 위층에서 연습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러나 마저리가 버니스의 신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통에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마저리가 실수를 인정하며 이성적으로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이다. 이 편지 끝낼 때까지만 기다려. 마저리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다음 우편물에 같이 붙이고 싶거든. 부지런히 펜을 끄적거린 뒤 그녀는 몸을 돌려 편안한 자세로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또다시 버니스가 먼저 입을 떼야 했다. 내가 집에 갔으면 좋겠니? 마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네가 즐겁지 않다면 가는 게 좋겠지. 비참해질 필요는 없잖아. 넌 최소한의 친절에 대해선 제발 작은 아씨들의 대사 좀 인용하지 마. 마저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건 구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마압소사, 물론이지. 요즘 어떤 여자애가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살겠어? 엄마들은 그걸 본보기로 삼고 살았어. 마저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럴지도. 아니, 아니야. 엄마들은 모두 자기 식대로 잘 살았어. 하지만 딸들의 문제는 거의 알지 못하지. 버니스가 몸을 꼿꼿이 세우며 말했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마저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 얘긴 안 한 것 같은데? 버니스는 자신이 원한 화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넌 내게 잘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난 최선을 다했어. 넌 같이 지내기에 다소 힘든 성격이야. 버니스의 눈꺼풀이 빨개졌다. 넌 냉정하고 이기적이야. 여성적인 자질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고. 세상에. 마저리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이런 멍청이. 너 같은 여자애들 때문에 활기없고 지루한 결혼 생활이 있는 거야. 그런 지긋지긋한 무능력함을 여성적인 자질로 포장해서 은근슬쩍 넘어가잖아. 상상력 풍부한 남자가 아름다운 옷에 쌓인 여자를 이상형으로 착각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허약하고 겁 많은 가식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버니스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여성적인 자질이라고? 그런 여자들은 나처럼 진정으로 즐기면서 사는 여자들을 비난하느라 젊은 시절을 허비하고 있어. 마저리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버니스의 턱이 점점 더 벌어졌다. 못생긴 여자가 징징거리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만약 내가 어찌할 도리 없이 못생겼다면 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부모님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아무런 악조건도 없이 인생을 시작했잖아.
마저리는 작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내가 너와 함께 울어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야. 가든지 여기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는 마저리는 편지를 집어들고 방을 나가버렸다. 버니스는 두통이 있다며 점심 식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후에 낮 공연을 함께 보는 데이트 약속이 있었지만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저리는 별로 서운해하지 않는 남자에게 변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마저리가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버니스는 침실에서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결심했어. 버니스가 다짜고짜 말을 꺼냈다.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지만 네 친구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하는지 말해주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마저리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풀어 헤쳤다. 정말이야? 응. 무조건? 내가 말한 그대로 할 거야? 글쎄, 난 글쎄고 뭐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할 거냐고. 그게 이치에 맞는 거라면. 아니, 네가 이치 따질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시킨다는. 그래, 모든 걸 시킬 거야. 내가 복싱 수업을 받으라고 하면 넌 받아야 해. 집에 편지를 써서 여기에서 2주일 더 묵는다고 해. 네가 뭘 할지 말해주면. 좋아.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 우선 너는 편안해 보이지가 않아. 왜냐고? 결코 네 외모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서야. 완벽하게 치장하고 차려입었다는 느낌이 들면 그런 부분은 잊어버리게 돼. 거기에서 매력이 나오는 거야. 스스로에 대해서 잊어버릴 부분이 많아질수록 매력도 강해지는 거지. 내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응. 예를 들면 넌 전혀 눈썹을 다듬지 않잖아. 검고 윤기가 흐르는 눈썹이지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시간에 10분의 1만 눈썹 다듬는 데 쓰면 정말 예뻐질 거야. 반듯하게 보이도록 눈썹을 매만져 주라고. 버니스는 문제의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남자들이 눈썹을 알아채기나 할까? 그럼 무의식적으로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치아 교정을 해야 해. 눈에 잘 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지만 말이야. 버니스가 당황하며 말을 막았다. 넌 그런 섬세하고 여성적인 것들을 경멸하는 줄 알았는데. 난 섬세한 걸 싫어하지. 하지만 여자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섬세할 필요가 있어. 멋지고 값비싸 보이는 여자는 러시아든 탁구든 국제연맹이든 무슨 말을 해도 인기를 얻게 되거든. 또 다른 건? 이제 시작이야. 네 춤도 문제야. 내 춤이 별로라는 거야? 그래, 넌 남자에게 몸을 기대잖아. 그래, 맞아. 아주 약간이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춤출 때 알게 됐어. 그리고 몸을 살짝 숙여야 하는데 넌 너무 꼿꼿하게 서서 춤을 추더라고. 아마 노부인들이 그렇게 해야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했겠지. 하지만 아주 작은 여자가 아니고서야 남자에게 그건 너무 힘든 동작이야. 중요한 건 남자라고. 계속해. 버니스는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처량한 남자에게 친절해지는 법도 배워야 해. 상대 남자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넌 모욕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 예, 버니스. 나는 몇 스텝 밟기도 전에 남자들이 끼어들어와. 그 대부분의 남자들이 누구인 것 같니? 바로 처량한 남자들이야. 어떤 여자도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 어느 무리에서나 그런 애들은 아주 많아.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청년들은 대화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상대자야. 동작이 서툰 청년들은 춤 연습하기 가장 좋은 파트너지. 만약 그들과 있으면서도 우아해 보일 수 있다면 넌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버니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저리는 말을 그치지 않았다. 네가 처량한 남자들 3명과 함께 춤을 추면서 정말로 그 시간을 즐긴다고 해보자. 네가 말을 아주 잘해서 그들이 너랑 있는 걸 지겨워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거야. 다음에도 그들은 다시 네게 돌아올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처량한 남자들이 너랑 춤추려고 하겠지. 그러면 매력적인 남자들도 너에게 붙잡혀 있을 염려가 없으니 안심하고 너와 춤추려고 할 거야. 그래, 이제 알 것 같아. 버니스는 희미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저리가 결론을 내렸다. 품위와 매력은 저절로 생길 거야.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네게도 그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남자들도 역시 알게 되겠지. 버니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친절하기도 하지. 전에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약간 놀랐어. 마저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고마워. 버니스가 말했다. 여전히 마저리는 대답이 없었다. 버니스는 감사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생각했다. 넌 감상적인 걸 좋아하지 않는데. 버니스가 소심하게 말했다. 마저리가 갑자기 휙 몸을 돌렸다. 아,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 말에 버니스는 뒤에 있던 침대로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 수요일 저녁 컨트리 클럽에서 디너 댄스 파티가 열렸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다. 버니스는 자신의 좌석표를 보고 살짝 짜증이 났다. 자신의 오른편에는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젊은 청년 쥐리스 스토다드가 앉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왼쪽에는 고작 찰리 폴슨이 있었다. 찰리는 키와 외모, 사교성 등 모든 것이 부족한 남자였다. 버니스는 새로 배운 대로 그가 그녀와 붙박이로 춤춘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파트너가 될 자격은 갖춘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짜증스런 감정은 마지막 수프 접시와 함께 사라졌다. 마저리의 특별 지시가 그녀에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녀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찰리 폴슨을 바라보며 불쑥 말을 건넸다. 제가 머리를 단발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찰리 폴슨 씨? 찰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시죠? 고민 중이거든요. 관심을 끌기에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찰리는 쾌활하게 웃었다. 이것이 미리 연습된 대사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단발머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버니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저는 사교계의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단발머리는 거기에 꼭 필요한 서곡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의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은 그가 여자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불교 명상의 심리 상태만큼이나 아는 게 없었던 찰리는 살짝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면서 말을 이었다. 다음 주 초에 세비오 호텔 이발소에 가서 첫 번째 의자에 앉아 머리를 단발로 자르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멈추고 자기 말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 움찔했다. 그러나 혼란스러움도 잠시 마저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란 듯이 씩씩하게 말을 끝마쳤다. 물론 입장료는 받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와서 저를 격려해 준다면
안쪽 좌석에 앉을 수 있는 통행증을 끊어드릴게요. 한바탕 감탄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와중에 쥐리스 스토다드가 재빨리 몸을 기울여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난 지금 당장 특별석을 예약하죠. 그와 눈을 마주친 그녀는 그가 놀랄 만큼 멋진 말을 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단발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쥐리스 스토다드가 다시 나직하게 물었다.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버니스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만족시키거나 충격을 줘야 하니까요. 이것은 마저리가 오스카 와일드에서 빌려온 대사였다. 그 말에 남자들 사이에서 다시 떠들썩하게 웃음이 터졌고 여자들은 계속해서 강렬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런 뒤 그녀는 전혀 재치 있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시 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귀에 은밀하게 속삭였다. 몇몇 사람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 같거든요. 찰리는 순간 황홀감에 들떠 그만 그녀의 물을 엎지르면서 그녀에 대한 찬사를 대신했다. 2시간 후 워렌 맥킨타이어가 댄스 파트너 없이 멍하니 서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저리는 누구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낯선 광경이 그의 인식 속을 파고들었다. 지난 5분 동안 여러 남자들이 마저리의 사촌인 버니스와 춤을 추기 위해 끼어든 것이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뜬 뒤 그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몇 분 전에 그녀는 외부에서 온 청년과 춤을 추고 있었다. 외부 청년은 사정을 알 턱이 없으니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게다가 찰리 폴슨이 열에 들뜬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찰리는 하루 저녁에 3명 이상의 여자와 춤을 춰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워렌이 놀란 것은 찰리와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후 돌아선 남자가 다름 아닌 쥐리스 스토다드였다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쥐리스는 물러난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버니스가 춤추면서 가까이 다가오자 워렌은 그녀를 꼼꼼히 뜯어보았다. 사실 그녀는 예뻤다. 분명 예쁜 얼굴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의 얼굴은 정말로 활기차 보였다. 아무리 연기가 능숙한 여자라고 해도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 시간을 즐기는 듯이 보였다. 그는 그녀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머리가 반짝거리는 게 포마드를 바른 것 때문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녀의 옷도 썩 잘 어울렸다. 어두운 빛깔의 눈과 화사한 피부를 돋보이게 해주는 검붉은 드레스였다. 처음 그녀가 도시에 왔을 때 그녀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예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지루했다. 지루한 여자는 참을 수가 없었다. 예쁜 것만은 분명했지만. 그의 생각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다시 마저리에게 쏠렸다. 이번에 사라진 것도 다른 때와 같을 것이다. 다시 나타났을 때 어디에 갔었냐고 캐물으면 상관할 바 아니라며 쏘아붙일 것이다. 그녀가 그를 그토록 믿는다는 건 애석한 일이었다. 동네에서 그에게 관심을 둔 여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어디 할 수 있으면 제네비브나 로버타와 사랑에 빠져보라고 채근하기도 했었다. 워렌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저리와 애정으로 가는 길은 미로 그 자체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버니스가 다시 외부에서 온 청년과 춤을 추고 있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가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 나서
일종의 자선이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쥐리스 스토다드와 부딪혔다. 미안. 워렌이 말했다. 그러나 쥐리스는 사과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버니스와 춤을 추기 위해 끼어들었다. 그날 밤 1시 복도의 전기 스위치에 한 손을 얹은 마저리가 고개를 돌려 버니스의 반짝이는 눈을 마주했다. 그래서 성공했어? 오, 마저리, 물론이지. 버니스가 소리쳤다. 나도 봤는데 너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 맞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정 무렵쯤 되니까 말할 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야.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지. 물론 남자들은 바뀌었지만 그들이 서로 말을 맞춰보지 말아야 할 텐데. 안 그래? 마저리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별로 문제될 거 없어. 오히려 네가 영리하다고 생각할걸? 그녀가 불을 껐고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중간에 버니스가 난간을 부여잡았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녹초가 되도록 춤을 추었던 것이다. 있잖아. 마저리가 계단 꼭대기에서 말했다. 남자들은 다른 남자가 춤추려고 끼어드는 걸 보면 그 여자에게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튼 내일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자. 잘 자. 응, 잘 자. 버니스는 머리를 풀면서 그날 저녁 있었던 일을 상기했다. 그녀는 정확하게 마저리가 지시한 대로 따랐다. 찰리 폴슨이 8번째로 끼어들었을 때조차 그녀는 기쁜 신용을 했고 실제로도 흥미롭고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날씨나 오클레어, 자동차, 학교 얘기는 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 너, 우리로 한정했다. 그러나 잠들기 몇 분 전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반항적인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결국 그것을 해낸 것은 그녀였다. 분명 마저리가 대화 내용을 제공하긴 했지만 마저리도 책에서 읽었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빌려온 것이다. 그리고 빨간 드레스를 산 것도 버니스였다. 물론 마저리가 트렁크에서 그것을 꺼내들기 전까지 그녀는 그 드레스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게다가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그 말들을 했고 그녀 자신의 입이 미소를 지었으며 그녀 자신의 발로 춤추지 않았는가. 마저리는 멋진 여자야. 허영심이 많긴 하지. 멋진 밤이었어. 멋진 청년들. 워렌처럼. 워렌.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워렌.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다. 버니스에게 그 다음 주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 이야기 듣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다. 예를 들어 드레이코트 대요가 성직자가 되려고 공부 중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그녀와 춤을 추기 위해 끼어든 이유가 그녀를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안녕하세요. 전쟁공포증 환자시죠?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서 욕조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여름에 머리를 매만지려면 끔찍하게 힘이 많이 들거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전 언제나 먼저 머리를 손질한 뒤 얼굴에 분을 바르고 모자를 써요. 그런 다음 욕조에 들어가 씻고 나서 옷을 입어요. 그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지 않나요? 몸을 물에 적시는 세례 방식이 있긴 하지만 드레이코트 대요는 그녀의 말에서 뭔가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그는 여성의 목욕은 부도덕한 주제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녀에게 타락한 현대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참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런 불행한 경우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버니스는 몇 가지 귀중한 성공을 거두었다. 어린 오티스 오몬드는 동부 여행도 포기한 채 애완견 마냥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는 쪽을 택했다. 주변 친구들은 그 모습을 재미있어 했지만 쥐리스 스토다드는 우라통을 터뜨렸다. 오후에 몇 차례 들를 때마다 버니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오티스의 역겨운 태도와 시선 때문에 번번이 그녀와의 데이트를 망쳐버렸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오티스는 버니스에게 강목과 탈의실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녀를 애초에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털어놓았다. 버니스는 그 얘기에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았다. 버니스의 대화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것은 그녀의 단발머리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버니스, 언제 단발머리로 자를 거죠? 아마 내일 모레쯤이요.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같이 가줄래요? 제가 당신을 믿는 거 아시죠? 그래요? 알았어요. 하지만 어서 서두르는 편이 좋겠어요.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버니스에게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웃곤 했다. 이제 곧 해요. 놀라실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버니스가 거둔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식은 매일같이 하비시네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까다로운 성격의 워렌 맥킨타이어의 회색 자동차일 것이다. 처음에 하녀는 그가 마저리 대신에 버니스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하녀는 요리사에게 버니스 양이 마저리 양의 가장 좋은 남자를 차지했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워렌이 마저리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버니스와의 대화 속에서 친숙하지만 감지하기 힘든 마저리의 어투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 두 가지에 더해 진정한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네 젊은이들은 마저리의 가장 믿을 만한 남자친구가 놀랍게도 태도를 싹 바꿔 마저리의 손님에게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문제는 마저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었다. 워렌은 버니스에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그의 오픈카에 함께 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는데 그의 감정이 진심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강렬하고 중요한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듯했다. 마저리는 힐책을 받아도 그저 웃기만 했다. 그녀는 워렌이 마침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기쁘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녀의 말에 함께 웃으며 마저리가 신경 쓰지도 문제 삼지도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버니스가 마저리네에 머물 날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오후 버니스는 워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함께 브릿지 파티에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행복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때 마저리가 나타나 거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자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녀도 브릿지 파티에 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버니스는 당시 어떤 충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저리는 할 일을 마친 뒤 매우 쌀쌀맞게 몇 마디를 던졌다. 워렌을 네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편이 좋을걸? 뭐라고? 버니스는 깜짝 놀랐다. 워렌 맥킨타이어에 대해서 바보짓을 이제 그만두라는 거야. 그는 너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신경 쓰지 않아. 잠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다. 마저리는 경멸적이고 냉담한 시선이었고 버니스는 반은 분노에 반은 두려움에 쌓인 놀라움의 눈길이었다. 곧이어 집 앞에 자동차 2대가 멈춰서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댔다. 두 사람은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더니 돌아서서 각자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브릿지 파티 내내 버니스는 밀려드는 불안감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스핑크스 중에 스핑크스인 마저리를 화나게 만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건전하고 순수한 의도였을지라도 그녀는 마저리의 소유물을 훔쳐버렸다. 버니스는 갑자기 끔찍한 죄책감을 느꼈다. 브릿지 게임이 끝난 후 여럿이 친근하게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폭풍우가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어린 오티스 오몬드가 불쑥 그 서두를 열었다. 오티스, 언제 학교에 돌아갈 거냐? 누군가가 물었다. 나? 버니스가 단발로 자르는 날. 그럼 넌 교육이고 뭐고 없어. 마저리가 재빨리 말했다. 그건 그저 저의 허풍이었는걸. 난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사실이에요? 오티스가 버니스에게 책망하는 듯한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버니스의 귀가 밝아졌다. 그녀는 분주하게 효과적인 반격의 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직격포화를 받으니 그녀의 상상력이 마비된 느낌이었다. 세상에 허풍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마저리가 쾌활하게 말을 이었다. 아무리 어려도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티스. 그건 말이야. 하지만 버니스가 한 말들을 보면 오티스가 말했다. 정말? 걔가 가장 최근에 한 재미있는 말이 뭐가 있어? 마저리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사실 버니스는 자기 뮤지의 남자와 시시덕거리느라 최근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하지 못했다. 정말 그게 전부 연기였던 거야? 로버타가 궁금함을 못 참고 물었다. 버니스는 주저했다. 어떤 식으로든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촌의 냉담한 눈길에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르겠어. 그녀는 머뭇거렸다. 당장! 인정하지 그래? 마저리가 외쳤다. 버니스는 조금 전까지 우쿨렐레를 서툴게 만지작거리던 워렌의 시선이 의심스러운 듯 그녀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잘 모르겠어. 그녀는 천천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볼이 화끈거렸다. 어서 당장! 마저리가 다시 외쳤다. 말해요, 버니스. 오티스가 추궁했다.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라고 말해요. 버니스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워렌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난 단발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단발로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는 마치 그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서둘러 말했다. 언제? 마저리가 물었다. 언제든. 지금이 제일 좋아. 로버타가 제안했다. 오티스가 벌떡 일어섰다. 좋아. 그가 외쳤다. 우리 여름 단발머리 파티를 여는 거예요. 당신이 세비오 호텔 리발소에서 자른다고 했었죠? 즉시 모두가 일어섰다. 버니스의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렸다. 뭐라고요?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사람들 속에서 경멸하는 듯한 마저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걱정 마. 저앤 취소할 거야. 자, 어서요, 버니스. 오티스가 문 쪽으로 향해 가면서 소리쳤다. 워렌과 마저리 두 사람의 눈이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도발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심하게 흔들렸다.
좋아요.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분이 지난 뒤 버니스는 워렌의 옆에 앉아서 늦은 오후의 도심을 달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로버타의 차를 타고 그들 뒤를 바짝 따라왔다. 버니스는 사형수 호송차를 타고 단두대로 향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심정을 떠올렸다. 어렴풋이 그녀는 자신이 왜 모든 게 실수였다고 외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그것이 갑작스레 험악해진 세상,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려는 손길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떠올려도 이제는 소용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정당당함을 밝힐 최고의 시험 무대였다. 인기 있는 여자들의 반짝이는 세상 속을 떳떳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기회였다. 월에는 시무룩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마침내 호텔에 도착하자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버니스에게 먼저 내리라며 고갯짓을 했다. 로버타의 차에서 시끌벅적한 무리가 내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판유리 창문 2개가 길 쪽으로 나 있는 가게였다. 버니스는 길가에 서서 세비어 이발소라는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야말로 단두대였고 사형 집행이는 첫 번째 이발사였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담배를 입에 문 채 태연하게 첫 번째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분명 그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너무나 자주 언급되던 그 불길한 의자 옆에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대면서 그녀를 기다렸겠지. 그는 그녀의 눈을 가려줄까? 아니, 하지만 그녀의 목에 흰 천은 두르겠지. 그녀의 피가, 이 무슨 허튼 소리. 머리카락이 옷에 묻지 않도록 말이다. 좋아요, 버니스. 워렌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길을 건너갔다. 그리고 흔들리는 바람막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석의 시끌벅적 요란한 소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녀는 뚱뚱한 이발사에게로 다가갔다.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싶어요. 첫 번째 이발사의 입이 벌어졌다. 그가 피우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다. 네? 머리요. 단발로 해주세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버니스는 높은 의자에 착석했다. 옆 의자에 있던 남자가 얼굴에 거품을 묻힌 채 몸을 옆으로 돌려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이발사는 너무 놀라 어린 윌리 슈네만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르는 머리를 망쳐버렸다.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던 오레일리 씨는 면돈 아래 뺨이 살짝 베이자 투덜거리며 고대 게일러로 욕을 해댔다. 2명의 구두닦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녀의 발치로 달려왔다. 버니스는 구두에 광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바깥에 행인 한 명도 걸음을 멈춘 채 안을 들여다보았고 한 쌍의 남녀 커플도 끼어들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꼬마 5-6명의 코가 유리창에 눌려 납작해졌다. 여름 미풍에 실려온 대화들이 드문드문 바람막이 창 안으로 스며들었다. 저 아이 긴 머리 좀 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염난 여자가 방금 면도를 끝낸 거야? 그러나 버니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녀 안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저 남자가 거북 등껍질 모양의 빗을 하나 또 하나 없애고 있다고, 손에 익지 않은 머리핀들을 그의 손가락이 서툴게 만지고 있다고 말이다. 이 머리, 그녀의 이 멋진 머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암갈색 빛을 띠던 그 치렁치렁하고 풍만한 머리채의 감촉을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순간 그녀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런데 그녀 앞에 펼쳐진 어떤 광경이 무심코 눈에 들어왔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희미하게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저리의 입은 마치 그만 포기하고 내려와 나한테 맞서려고 하다가 허세를 부리다니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버니스에게서 마지막 남은 힘이 솟구쳤다. 그녀는 하얀 가운 밑에서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호기심이 동하듯 눈을 가늘게 떴는데 먼 훗날 마저리는 누군가에게 그 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20분 후 이발사가 의자를 돌려서 그녀에게 거울을 마주보도록 해주었다. 그녀는 이미 벌어진 그 처참한 광경에 움찔 놀랐다. 그녀의 머리는 더 이상 구불거리지 않았다. 갑작스레 창백해진 얼굴 양쪽으로 생기 없는 머리채가 쭉 뻗어 있었다. 지독하게 추한 몰골이었다. 지독하게 추해질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 얼굴에서 최고의 매력은 성모 마리아 같은 순수함이었다. 이제 그런 매력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끔찍하게 평범하고 부자연스럽게 변해 있었다. 마치 집에 안경을 두고 온 그리니치 빌리지 사람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웃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두 여자가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저리의 입은 조롱하듯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워렌의 눈빛이 갑자기 매우 싸늘해졌다. 자, 봤죠? 그녀가 어색하게 잠시 말을 끊었다. 저 해냈어요. 그래요, 해냈군요. 워렌이 동의했다. 마음에 들어요? 두세 명이 건성으로 물론이죠라고 대답했고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저리가 갑자기 몸을 돌려 워렌을 향해 뱀처럼 강렬한 기운을 뿜어댔다. 나를 세탁소에 내려줄 수 있어? 저녁 먹기 전에 드레스를 찾아와야 해서 말이야. 로버타가 곧장 집으로 갈 테니까 다른 애들을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물었다. 워렌은 창문 밖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깐 버니스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더니 마저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얼마든지. 그는 천천히 말했다. 버니스는 저녁 식사 직전 이모의 놀라운 시선을 마주한 뒤에야 자신이 너무나 충격적인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에, 버니스. 단발머리로 잘랐어요, 조세핀 이모. 아니, 얘야.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버니스. 놀라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밤에 대요 부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니? 버니스, 대요의 댄스 파티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어. 아무리 자르고 싶어도 그때까지는 기다렸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조세핀 이모. 그런데 대요 부인에게 특별히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얘야, 부인이 지난 마지막 목요일 클럽 모임에서 젊은 세대의 약점이라는 자신의 논문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장장 15분 동안 단발머리에 대해 얘기했단다. 그걸 특별히 혐오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게다가 그 댄스 파티는 바로 너와 마저리를 위한 것이었어. 죄송해요. 버니스. 네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내가 그리 하도록 놔뒀다고 생각할 텐데. 죄송해요. 저녁 식사 자리는 고통 그 자체였다. 고데기로 허둥지둥 머리를 매만지다가 손가락을 데이고 머리는 태워먹은 상태에서 참석한 저녁이었다. 이모는 걱정과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고 이모부는 못마땅하고 살짝 화가 난 어조로 이게 무슨 일이람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저리는 희미한 미소, 희미하게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는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그럭저럭 버니스는 저녁 시간을 보냈다. 3명의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마저리는 그중 1명과 사라졌다. 버니스는 다른 2명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애써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밤 10시 반 겨우 집에 돌아와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방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랐다. 옷을 갈아입는데 문이 열리며 마저리가 들어왔다. 버니스, 데이오 댄스 파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야. 장담하는데 나도 완전히 잊고 있었지 뭐야. 마저리가 말했다. 알았어. 버니스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짧은 머리를 천천히 빗으로 빗어내렸다. 내일 시내에 데려다 줄게. 마저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용사가 손보면 괜찮아질 거야. 네가 끝까지 밀고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 알았다고.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말을 마친 마저리가 자신의 머리를 어깨 너머로 넘겨서 2갈래로 나누더니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버니스는 움찔 놀랐다. 크림색 나이트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흡사 색순족 공주의 섬세한 그림과 같았다. 버니스는 마저리의 길게 따은 머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것은 예민한 뱀처럼 유연한 손가락들 밑에서 풍성하고 화려하게 꿈틀거렸다. 그리고 버니스에게는 황폐한 유물과 고데기, 내일 마주할 수많은 시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를 좋아했던 쥐리스 스토다드는 특유의 하버드식 어투로 버니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러 다닌 게 문제라며 파트너에게 떠들어댈 것이다. 드레이코트 대요는 자기 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한 뒤 양심적으로 그녀에게 자선을 베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내일쯤이면 대여 부인이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파티에 나타나지 말라는 짧고 쌀쌀맞은 전가를 보내오겠지.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마저리가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모두들 깔깔대며 웃을 것이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가 한 이기적인 여자의 변덕스런 질투로 무산됐다며 조롱할 것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서 볼 안쪽을 꽉 깨물었다. 난 괜찮아. 곧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애써 입을 열었다. 마저리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 걱정 안 해. 그럼 잘 자, 버니스. 그러나 방문이 닫히자 버니스의 내부에서 뭔가가 폭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2 손을 꽉 맞잡더니 소리 없이 신속하게 침대로 달려가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가방 안에 화장품과 갈아입을 옷 한 벌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큰 트렁크로 다가가서 재빨리 2 서랍 분량의 속옷과 여름 드레스들을 쑤셔 넣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45분이 지나자 트렁크는 잠긴 채 단단히 묶여졌고 그녀는 마저리가 골라준 새로운 여행복으로 말끔히 차려입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하비 부인에게 급히 떠나는 이유를 간략히 적은 쪽지를 썼다. 그것을 밀봉해 수신인을 적은 뒤 베개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다. 기차가 1시에 떠나니 2 블록 떨어진 말보로 호텔로 걸어 내려가면 쉽게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그녀가 숨을 가쁘게 들이쉬었고 어떤 기운이 2 눈에 번쩍 스쳐 지나갔다. 인물을 읽는데 노련한 독자라면 그것이 이발소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스치며 나타났던 표정과 어렴풋이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것이다. 그것은 어쩐지 조금 발전된 표정이라고 할까. 버니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한 결과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녀는 살그머니 책상으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어떤 물건을 집어들고는 모든 불을 껐다. 그리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는 마저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든 조용하고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대단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침대 곁에 섰다.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겼다. 몸을 숙여 마저리의 따은 머리채 중 하나를 잡고 손으로 머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더듬어 올라갔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약간 늘어지게 당긴 후 가위를 가져다 대고 싹둑 잘라버렸다. 따은 머리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마저리가 잠결에 무언가 중얼거렸다. 버니스는 재빨리 나머지 머리채 하나도 싹둑 자른 뒤 잠시 멈추었다가 신속하게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아래층에 내려온 그녀는 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뒤 조심스럽게 닫았다. 묘하게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기분을 느끼며 무거운 가방을 마치 쇼핑백처럼 씩씩하게 흔들며 달빛 속을 걸었다. 잠시 젠 걸음으로 걷다가 문득 금발 머리채 2개가 아직도 왼손에 들려있는 걸 발견했다.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너무 크게 터져나와 손으로 입을 세게 막아야 했다. 이제 그녀는 워렌의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에 쥔 머리채를 밧줄 조각처럼 그 집의 나무 현관 쪽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머리채는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더 이상 소리를 억누르지 않았다. 흥, 이기적인 것들은 머리 가죽을 벗겨버려야 해. 그녀는 거칠게 내뱉었다. 그런 뒤 가방을 집어들고는 달빛 가득한 거리를 총총 걸어 내려갔다.